네, 이번에는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본 대선 관전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 전문 연구위원 그리고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센터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20대 대통령 선거, 뭐 역대급 비호감 선거라는 그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끝까지 혼전을 거듭하면서 유권자들의 관심이 또 어느 때보다 좀 뜨거운 그런 분위기도 읽을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불거졌는데요. 이번 대선의 전체 과정을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은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좀 보시는지 좀 차이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말씀하셨던 대로 정책과 비전이 실종된 역대급 비호감 선거인데 이걸 다른 말로 정리하자면 가파른 진영 정치가 극도로 표출된 진영 정치의 어떤 끝판, 진영 정치의 적나라함이 보여준 선거다. 그렇게 네.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윤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이제 이번 대선의 특징은 전통적인 세대 구도가 깨지고 새로운 이제 구도로 치러지는 선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여론을 우리가 분석하고 후보들에 대한 또는 각 정당에 대한 지지를 판단할 때 뭐 2040 세대의 진보 성향층 또는 50대의 중도 성향층 또 60대 이상의 보수 성향층 이런 것이 이제 굉장히 도식화되어서 평가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는 20대 등의 중심으로 한 젊은 층에서의 어쨌든 기존의 진보적 성향에서 다른 기류로 좀 변화되는 흐름들을 명확하게 보여준 측면이 있었고 예. 다른 연령대에서도 이것이 이제 과거에 비해서는 좀 완화된 측면들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앞으로의 여러 가지 이제 정치 쟁점들 정치 사안들을 분석할 때도 새롭게 변화되는 이제 세대 구도의 흐름들이 이제 과거와 달라진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 이번에 어쨌든 그것이 매우 이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것이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어쨌든 젊은 층에서 과거 지난번 대선에서 약간 그런 조짐은 있었습니다만은 동일 세대에서 한국 여론에서 남녀 차이가 그렇게 극명하게 나타난 것은 과거에는 그게 없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 대선 과정에서 뚜렷하게 확인된 것은 20대를 중심으로 해서 남자와 여성, 남성과 여성, 또 30대에서도 그런 이제 흐름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동일 세대에서 남녀 간에서 어떤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또는 이념적 성향 또는 정치적 성향에 대해서 극명하게 갈리는 현상도 이번 대선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이전의 여러 가지 선거와는 예. 다른 특성이 있는 측면이 있다 보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종합해 보면 어쨌든 이번 선거는 뭐 네거티브가 이제 난무하면서 여러 가지 뭐 비호감 선거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기존의 이제 이 선거판의 틀을 좀 깨는 뭐 세대론을 비롯해서요 여러 가지 뭐 새로운 그 측면이 이제 나왔고요. 그 부분은 이제 오늘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네네. 에서 이제 좀 더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번 대선의 이제 양강 후보 두 사람을 전부 다 보면은 어떤 전통적인 그 여의도 정치에 몸담아온 그 후보가 아니었어요. 예, 그 경기지사 출신 그리고 이제 검찰총장 출신. 뭐 일테면 뭐 징크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그뭐 서울법대 필패론도 있었다고 하고요. 또 경기지사 출신은 대선에서 이기지 못한다. 뭐 이런 그 속설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누가 당선이 되든 이 징크스 둘 중에 하나는 깨지게 되는 그런 그 선거가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도전사를 보자면 서울법대 출신 법조인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이해창 전 후보, 이인재 후보도 이제 좀 실패를 했었고 경기지사 출신들도 뭐 손학규 그리고 또 역시 또 김문수, 남경필 이런 분들도 실패를 했는데 네. 또 하나의 징크스가 뭐냐면은 87년 이후로는 이른바 10년 주기설이라 해서 한 정당이 정권을 잡으면 10년은 갔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 뭐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은 네. 10년 주기설이 깨질 것이냐 유지될 것이냐 그것도 이번 선거를 보는 하나의 흥미로운 뭐 징크스가 어떻게 변할까 그것도 보는 예.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 여의도 정치에서 뭐 이제 검찰 출신, 그다음에 총리 출신, 네. 경기지사 출신은 이제 대통령이 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오랫동안 내려져 왔고, 네. 왔는데 이제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검찰 출신의 후보가 있고 경기지사 출신의 후보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깨지는데 사실 뭐 이런 것들은 법칙이라기보다는 사실 이제 그런 현상들이 있었다는 것이기 네. 때문에 어쨌든 뭐. 이것이 이제 항상 변화 가능성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두 명의 후보가 사실은 여의도 정치에서 주류 정치인이 아니었다는 점이 이제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에서 활동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비주류 정치인이었다고 할 수 네. 있겠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정치권 바깥에서 있었던 것이니까 이것을 이제 정치적으로 평가할 때 분석할 때 국민들이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이 상당히 이제 부정적이고 정치인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낮은 상황에서 네. 기존의 정치권에서 주류가 아닌 비주류였던 인물 또는 외곽에 있던 인물이 오히려 더 낫다라고 하는 국민들의 정치 불신을 이제
이 반영되어서 나타나는 이제 일종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기존 정치권에 자극을 주어서 변화를 가져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기존 정치가 계속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어쨌든 이번 대선에서 나타난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두 분이 이렇게 이제 이번 대선의 특징을 짚어주셨는데 그게 아마 또 이제 이번 대선의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후보들 오늘 0시, 그러니까 어젯밤 자정까지 마지막까지도 선거 유세를 아주 치열하게 펼쳤는데 특히 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서 집중 유세를 펼쳤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사실 이제 이재명 후보는 뭐 진보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이제 민주당의 후보인데 과거에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보수 정당에 비해서 어떤 진보 정당 또는 민주당이 상당히 이제 우세를 가져왔던 지역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시의 자치구청장들 대부분 그다음에 한 곳을 제외하고 또 국회의원들도 상당 부분 이제 민주당이 보유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 이제 선거운동 기간에 보여준 여론조사 지표를 봤을 때 서울이 과거처럼 민주당 후보의 우위 지역으로 나타나지만은 않았던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지역의 유권자 수는 이제 경기 지역에 비해서 다음으로 상당히 이제 비중이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울 등 수도권의 표심을 이제 분석을 할 때 상당히 어쨌든 이슈에 민감하고 어떤 특정 성향에 이제 완전히 기울어지지 않고 어쨌든 합리적 판단을 내린다 이런 얘기들 이제 하긴 합니다만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어쨌든 유동성이 있는 지역이라고 판단을 들었고 기존에 앞섰지만 지금 뒤지고 있기 때문에 네. 또 유권자 수도 많은 측면에서 마지막에 어쨌든 서울 등 중심으로 해서 수도권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전략을 택하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예. 뭐 오늘 본투표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사전 투표만 본다면은 사실 수도권이 조금 투표율은 낮은 편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선거 캠페인에서 최고의 메시지는 후보의 동선입니다. 네. 즉 후보가 어디 가느냐에 따라서 누구를 만나고 어떤 메시지를 던질 것인가 같이 이제 시너지가 이루어지겠죠. 방금 그 윤 센터장 말씀하셨듯이 이번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보자면 지역 변수, 지역 관점에서 보자면 호남에서의 압도적 지지와 함께 수도권에서의 나름의 큰 격차를 벌려야 되는데 지금 각종 여론조사 지표를 보더라도 그렇게 나오고 있지 않다는 거죠. 네. 그랬을 때 결국 이제 호남에서의 압도적 지지와 수도권에서의 또 전폭적인 최대한 벌려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지 못했다는 점. 또 이제 사전 투표가 경기가 그렇게 높지가 않았어요. 예. 그만큼 아직 유동성이 남아 있다는 것이고 좀 더 지켜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쪽에 좀 더 화력을 좀 집중한 것이 어제 그제의 동선이 경기에 좀 집중한 것으로 좀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역시 이제 수도권이 승부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마지막 날 제주에서부터 이제 경부선 라인을 타고 이제 서울까지 훑고 올라오는 그런 그 유세 동선을 보였습니다. 자, 이 윤석열 후보의 동선은 어떻게 분석하셨습니까? 지금 어떤 이제 타겟을 정해서 한 선거 이 행보는 아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제주부터 사실 거의 이제 호남을 제외하고 전 지역을 훑은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다소간 여러 가지 특정의 어떤 약세 지역들이 충분하게 이제 있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전 지역에 어쨌든 다시 한번 방문함으로써 마지막까지 본인을 지지하고 있는 유권자들 투표장에 이제 나오도록 독려하는 그런 일반적인 보편 전략을 쓴 것으로 보이고요. 네. 지금 그래서 이제 만약에 보게 되면 이제 부산과 대구도 사실은 방문을 하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보수 후보이긴 합니다만은 사실은 또 상대적으로 평가하자면 과거의 박근혜 후보라든가 이런 이제 보수 후보의 사실상의 지금 이제 삼자구도긴 합니다만은 사실상 이제 양자구도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주요한 후보들만 봤을 때는 그런데 그에 비해서 보수 후보들이 과거에 가졌던 어쨌든 TK 또는 TK 지역에서의 유권자들의 흡수율을 보자고 한다면 과거의 박근혜 후보라든가 또 이런 후보들에 비해서는 충분치 않은 측면들이 이제 지표상 확인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 네. 면에서 봤을 때 이번에 어쨌든 부산 TK 지역이라든가 TK 지역까지 마지막 날에는 불구하고 방문을 했다는 것은 전통적인 지지층 중에서 투표장에 좀 더 독려하기 위한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예. 자, 이번 대선에서도 특정 지역의 특정 후보에 대한 몰표가 나올지 아니면 지역구도에 좀 균열이 보여질지 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우리 한국 선거 특히 대선을 설명했던 요인은 이른바 지역 균열이라고 할 수 있는 동서 투표였죠. 이제 아까 윤희용 센터장도 말씀하셨듯이 이번 대선은 이른바 세대 균열, 젠더 균열,
그 좌우 투표를 할 수 이념 균열 등 다중 균열로 가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지역 균열이 얼마만큼 완화될 것인가인데 네네. 특히 이제 송영길 대표도 말씀하셨듯이 뭐 영남에서 3040 전략, 저기 이제 TK에서는 30%, PK에서는 40, TK에서는 30 나오는데 그만큼 이런 말 자체가 나오는 그 자체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독과점 정치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극복하겠다는 것인데 좀 특징을 보면 좀 달라요. 뭐냐면은 영남에서 있던 민주당 후보 이재명 후보의 강세는 그 지역 출신이라는 것도 있지만 그 지역 이제 4050 세대가 중심이 된 과거 이제 민주화 운동을 했던 그 세대가 좀 주도하고 있고 예. 지역구도 해체하면서 좀 그런 측면이 있고 호남에서는 2030 특히 20대가 중심으로 해서 공정 가치를 주장하면서 그 지역구도를 좀 완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인데 어쨌든 저는 이 자체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이제 과거 이제 보수 정당 계열이 호남에서 두 자릿수 찍은 것이 2012년 박근혜 후보가 참으로 10.1 그렇게 어렵게 넘겼는데 네네. 이제는 20이라는 수치가 나오고 30이라는 수치도 나온다는 것은 물론 결과는 좀 다르겠지만 예. 어쨌든 그 지역의 독과점으로 잡았던 그 정당을 좀 변화시키겠다. 또 변화하게 되면 주문이 강하게 좀 배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것은 마찬가지로 영남에서 있던 국힘 보수 정당도 똑같이 작용할 거라고 봅니다. 하여튼 이 자체로 저는 매우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예. 예, 그렇게 봅니다. 지역 구도가 깨질 가능성이 높은 부분을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를 그리고 해주셨는데 이제 예. 지역 균 세대 균열이 지역 균열을 좀 대신하고 있고 그 예. 와중에 이제 그 젠더 균열이 또 일부 있지만 이 자체는 굉장히 우리가 좀 물론 이번 선거는 난타전 비호감 선거라 하지만 적어도 이 대목만큼은 좀 긍정적으로 짚을 만한 대목이 아니냐 그렇게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역 구도가 깨질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 보니 이번에 사전 투표에서 이제 호남권의 투표율이 상당히 높았잖아요. 이걸 두고도 여야가 서로 자기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사전 투표는 이제 도입이 돼서 상당 부분 이제 안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우리가 이제 보조적 투표로 인식을 처음에는 했습니다만은 네. 지금은 단순히 본 투표의 보조적 투표가 아니라 예. 사실 본 투표율이 이제 3일로 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이제 일상적인 투표일 중에 하나로 받아들이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제 사흘 동안 사실은 투표가 이루어지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8시 기준의 지역별 투표를 보시게 네. 되면 투표율이 높았던 사전 투표율이 높았던 지역에서는 평균치에 좀 미달하는 맞죠. 특징들을 예. 보여주고 있다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사전 투표라고 하는 것은 본 투표에 투표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사전 투표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네. 본 투표일에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당겨서 투표하는 기류가 상당히 이제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이번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고 네네.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최종 투표율까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은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사전 투표 이제 호남이 상당히 높았다고 하는 것은 뭐. 이것은 이번에만 나타났던 것은 아니거든요. 호남이 이제 역대적으로 전체적인 투표율이 높았던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이제 있다고 할 수 있겠고 네. 중요한 것은 어쨌든 그것이 나온 이제 득표율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후보와에서 어떻게 나올지. 그래서 아까 어쨌든 리포트에서 나왔습니다만 이제 박근혜 후보는 뭐 광주에서는 지금 그때 한 7% 약간 넘는 수준, 호남 전체로 했을 때 이제 10.5%를 누렸는데 지금 이제 30%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이제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30%까지는 좀 무리지는 않을까 싶습니다만은 지난 어쨌든 10%, 10.5% 얻었던 것 이상 얻을 가능성은 상당히 이제 높은 측면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뭐 전민적으로 지역 구도가 완화되는 흐름 중에 있는 것이니까 긍정적으로 볼 여지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네. 경기도 지역의 사전 투표율이 다른 지역보다 이렇게 높게 나오질 않았는데요. 이 수도권 표심 지금 보셨듯이 수도권에서 이기지 못하면은 이 대통령으로 당선될 확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네. 뭐 이 얘기는 이제 수도권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수도권의 유권자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제 선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면 서울에선 또는 경기에서는 결과가 어떻고 네. 또 뭐 영남에서는 어떻고 호남에서는 어떻고 제주에서는 어떻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네. 실제 선거라고 하는 것은 투표에 참여한 이제 유권자들, 투표자들만 가지고 그 표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나중엔 다 합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유권자 수가 또는 투표자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 캐스팅 보트를 질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네네. 그런 면에서 이제 사실은 서울과 경기 또 최근에 이제 경기가 서울보다 인구가 많아졌기 때문에 경기가 이제 더 주목을 받는 것인데요. 지금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사전 투표를 보게 되면 이제
전국이 36.93%였습니다만은 경기도가 33.65%였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경기도의 이제 사전 투표율이 좀 낮은 측면. 그래서 이제 경기지사를 지낸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이제 이것이 이제 어떤 의미인지 파악하는 데 상당히 분주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에서의 어쨌든 본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막판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이제 집중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제 본인이 경기지사를 지낸 곳에서 네. 어쨌든 프리미엄이 있던 곳인데 투표율이 낮게 된다는 것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경기도 지역의 최종 투표율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평균치까지 끌어올라올지 여부도 상당히 결과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경기도의 민심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어쨌든 사전 투표는 역대 이제 최고 투표율을 보였고, 지금 오늘 본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시작이 돼서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뭐 아직 2시간 반 정도 지났기 때문에 아직 투표율 자체를 놓고 뭐 논하기는 어려울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저녁까지 뭐 확진자들 투표까지 모두 마무리되면 7시 반이 넘을 텐데, 전체 투표율은 과연 그동안에 그 항상 고비가 됐던 80%를 넘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희들이 사실 당락 득표율 예측보다 더 어려운 것이 투표율 투표율이요? 예측입니다. 투표율 예. 날씨 요인이라든지 상황 요인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그리고 사전 투표, 본 투표 관련해서 보면은 이른바 사전 투표가 전체 투표율 총량에서 분산에 그칠 것이다와 자극을 함으로써 이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두 가지 견해가 좀 팽팽하게 대립하고 네네. 있는데, 이번엔 또 어떻게 나타날지 좀 지켜볼 일이고요. 지난 그 17년 대선을 보면은 그때 사전 투표율이 26%를 넘으면서 그때 기록은 경신을 했었는데, 예. 그리고 촛불 전국에 힘입어서 80을 넘지 않을까라고 다들 전망이 그때 오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그쵸. 투표율이 예. 높았었는데 결국 80을 넘지를 못했었거든요. 이제 네. 투표율 80이라는 수치는 97년도 김대중 대통령 당선될 때 이후로는 보이지 않았고, 2012년 이제 박근혜 대통령 선거, 2017년 문재인 선거 때는 뭐 75%, 77% 이렇게 올랐지만은 이제 80은 좀 이번에도 좀 넘기 어렵지 않을까라 보여지고요. 결국 이제 투표율 효과를 보면은 얼마냐가 아니라 누구냐를 봐야 됩니다. 예. 즉 이제 총량을 볼 게 아니라 어느 층에서, 특히 이제 지역은 나오지만은 어느 연령대, 성별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대표적으로 오독 사례가 뭐냐면 2012년 박근혜 대통령 선거 때 그때 예상보다도 투표율이 올랐어요. 그때 이제 그러면서 그때 문재인 캠프 민주당에서 반색을 했었죠. 이를테면 투표율이 오르면은 우리가 유리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당시 이제 새누리당에서는 상당히 투표율이 올라가면서 좀 침울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결국 이제 막판에 이제 뒤집기를 했던 건 50대 이상이 대거 투표장으로 나오면서 그 여론조사 예측보다도 좀 더 결과가 좀 벌어졌거든요. 네. 그랬을 때 총량도 봐야 되겠지만 누가 나올 것이냐.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다른 언론사에서도 이런 그 목적 조사라 그래서 어느 투표 세대가 어디냐, 예. 그 투표 총량만 볼 게 아니라 연령대가 어디냐 이런 것들도 관찰하는 그런 기법을 도입한다는데, 그것을 또 봐야지 실제로 예측을 하는데도 좀 한층 더 정교해지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번에 투표율이 80이 과연 넘을지 못 넘을지, 저는 개인적으로 76에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 75에서 77 이 구간을 좀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예. 이 역시 좀 지켜볼 일 같습니다. 네. 이 투표율 예측이 상당히 사실은 뭐 어려운 것이고 예. 사람의 심리와 관련된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 여론조사에서 이제 투표율을 예측하기 위해서 이제 투표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질문을 추가적으로 이제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번 선거에 투표에 참여하시겠습니까? 라는 이제 질문을 포함을 시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투표에 참여하겠다는 것이 이제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투표할 것이냐 말 것이냐, 투표하는 것이 이제 정답인 것이고 바람직한 행동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약간의 하지 않을 분들도 이제 과장을 섞어서 얘기를 하는 측면도 이제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확하게 투표를 알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이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코로나 전국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투표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열기는 상당히 이제 뜨겁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주요하게 사전 투표를 미루어서 보았을 때 36.93%의 사전 투표율이었는데, 그런데 자세히 이제 그것을 보게 되면 선관위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남성과 여성의 사전 투표율이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남성은 39.3%였고요. 여성은 34.6%였어요. 그러니까 4.7% 포인트, 약 5% 포인트 가량 남성과 여성의 사전 투표율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이제 뭐냐면
어쨌든 여성들이 특별하게 남성에 비해서 어떠한 사안에 민감해서 투표를 좀 들러왔다 사전 투표에서라고 우리가 일단은 추정해 볼 수 있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네. 물론 이제 막판에 어떤 영향을 받아서 또 다른 이제 본 투표의 참여 여부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투표율이 지난 2017년 대선 같은 경우는 77.2% 그러니까 77% 정도였는데 지금 이제 80%를 넘느냐 안 넘느냐 이제 이렇게 좀 논란이 있는 상황인데. 70% 후반대는 이제 분명해 보인다고 이제 생각되는데요. 네. 다만 80%를 넘긴다고 한다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사전 투표에서 남성에 비해서 상당하게 적게 투표에 참여한 여성들이 만약에 오늘 본 투표에서 남성 수준으로 비슷하게 나오느냐. 원래는 과거 선거들 보면 남성에 비해서 여성 투표율이 높았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그렇지 않은 현상이니까 오늘 본 투표율에서 여성이 남성 수준에 버금갈 정도 다시 복원되느냐 여부에 따라서 80% 넘는지 여부도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렇게 뭐 투표율을 예측하기가 이렇게 상당히 좀 어렵다고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지난 대선 투표율에 비해서 한 3% 포인트 정도만 올라가면 80% 넘는 거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 80%를 좀 넘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뭐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남녀별 이 사전 투표율도 좀 다르게 나타났고 네. 특히 또 지금 그 이 어느 이 연령층 혹은 어떤 그 이 집단의 이 투표율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전례 없이 이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이제 치러지는 그 대선이기 때문에요. 특히 이번 이 본투표에서 좀 나이가 많이 드신 어르신들이 투표에 과연 적극적으로 기대하는 대로 참여하실까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번 어제 저희들이 이제 중앙선관위 통해서 사전 투표자들 이렇게 성별 연령별 자료를 봤었는데 60대 이상, 60대, 70대에서 사전 투표를 꽤 많이 한 걸로 나타났더라고요. 60대 전체 사전 투표했던 분 1,600만 명 중에서 60, 70대가 33%를 나왔더라고요. 네. 그만큼 많이 나왔다는 것은 코로나 일찍이 권리 행사를 하고 싶다는 그런 뭐 요구도 있었지만 코로나 확산에 따른 좀 분산하겠다는 그런 심리가 같이 좀 작용한 것으로 좀 보이고요. 네. 결국 이제 세대별 투표율과 이제 각 후보 유불리는 서로 물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테면 20대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윤석열 후보가 결국 그층이 얼만큼 투표장에 나오고 응답했던 그대로 권리 행사 하느냐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보면 여론조사와 실제 결과를 가늠하는 데서 몇 가지 좀 변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표본을 얼만큼 대표하고 있느냐, 응답이 진실하지만 결국 그 투표장에 나왔을 때 그 응답과 그 행위가 그대로 일치가 되거든요. 그랬을 때 20대에서의 투표율 변수, 특히 이제 60대 이상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점에서 얼만큼 투표장에 나오느냐의 문제. 또 특히 이제 4050에서는 또 이재명 후보가 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네. 그 층에서도 얼만큼 투표장에 나오냐. 결국 이제 투표율 어느 층에서 많이 나오냐가 이런 박빙 그 승부에서는 그 승패를 가늠하는 핵심적인 요인이다. 그 점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싶습니다. 예. 지금 예. 이제 지난 2018년 2020년 총선에서요. 총선에서 보게 되면 당시에 코로나에서의 위험성은 지금보다 훨씬 더 심했던 것이거든요. 네. 네. 예, 확진자 그럼에도 수는 적었지만 좀 더 네, 그렇습니다. 그 위험성이라는 것은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쨌든 내가 방역에 신경 쓰고 백신을 맞았고 네네. 또 지난번 때 또 투표에서도 별 영향이 없었다는 것은 이제 학습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에 비해서 상당히 이제 위험도에 대한 그런 이제 위험도 상당히 이제 낮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영향이 그렇게 결정적인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예. 만약에 하루 확진자가 한 20명 정도라고 했을 때 7일간의 이제 자가격리 기간을 감안하면 이제 100만 명이 좀 넘는데 그 중에서 보게 되면 사실은 이제 유권자가 아닌 사람들도 어린 네. 학생들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100만 명 이제 이내로 아마 영향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어쨌든 뭐 사전 투표에는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오늘 같은 경우 확진자들도 투표 이제 보장을 위해서 선관위가 나름 노력한다고 한다는 보도가 있고 그런 분들은 어쨌든 오늘 또 참여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다소 이제 영향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네. 그것이 선거 결과에 또는 후보들 간의 어떤 당락에 영향을 주는 결정적 변수는 아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코로나19 변수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셨는데, 근데 지금 확진자들도 누구나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선관위가 보장을 하겠다, 그리고 뭐 확실하게 비밀 투표를 보장하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미 사전 투표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번 대선이 끝난 뒤에도
이게 결국은 또 논란의 빌미가 돼서 계속 뭔가 좀 복잡한 상황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지, 박빙의 결과가 예. 나왔을 그렇지 이제 박빙의 결과는 그 농도가 한정돼 정해지지만은 네. 결과와 관계없이 이번 이 정관위 했던 확진자 시간대 또 투표 관리는 정치 쟁점의 문제가 아니라 한번 우리가 확인해야 될 문제예요. 지금까지 그 K선거 나름 우리만의 독특한 그 기술이라든지 네. 문화 제도는 세계의 어떤 표준 모범이 될 만큼의 어떤 그 선도적이면서도 굉장히 좀 안정적이고 신뢰감이 있는 제도였는데 네. 이번에는 아주 해서는 안 될 사례를 만든 거예요. 이거 지금 이것은 그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 이게 관리의 역량 특히 이제 선거 관리라는 것은 뭐 신뢰가 없으면 이것을 계속 쟁점의 문제를 넘어서서 네네. 존립의 문제까지도 그 정당성의 문제까지도 침해받을 수 있는 문제인데 선거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정당성의 뭐 그 문제를 받아보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예. 다른 이유하고는 좀 다른 문제인데 그냥 단순 실책으로 넘어갈 수는 없는 그런 사안이다. 이제 사전투표가 이제 제도로서 이제 겨우 안착이 되고 이제 확산이 되는 또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사전투표 음모론을 이번 기회에 좀 불식시키겠다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렇게 하는 마당에 이런 행위가 벌어짐으로써 네네. 좀 안착하는 그런 장면에서 좀 큰 장애물을 만났다. 좀 그렇게 좀 평가하고 싶고요. 이제 오늘 남은 시간이라도 어떻게 보여주는 것에 따라서 좀 신뢰 회복할 수 있는 예. 그 정도를 좀 가늠할 수 있을 텐데 하여튼 이 문제는 그 정치 쟁점의 문제가 아니라 한번 온 사회적으로 한번 반드시 찍고 확인해야 될 문제 아니냐. 좀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좀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사전 투표 과정에서의 이제 이 부실 문제는 뭐 총체적인 어떤 관리 부실이 좀 계속 드러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대선이 끝난 후에도 전반적으로 좀 다시 한번 복귀해보고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저녁에 진행되는 확진자 격리자의 투표에서도 사전 투표와는 달리 좀 철저하게 대비를 해서 차질 없이 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세대별, 성별 민심이 과연 어떻게 나타날지 상당히 이제 관심인데 앞서서 뭐 기존의 그 선거와는 다르게 세대별 표심이 조금 네. 바뀌었다, 양상이 바뀌었다라는 분석도 확인하셨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이번 투표 대선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고 그러니까 예상하세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우리가 기존에 이제 젊은 층을 얘기할 때 뭐 20대 얘기할 때 20대는 진보 성향층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지금의 20대들은 과거처럼 어떤 이념적 성향에 따라서 그룹화시키는 것이 사실상 이제 어려워지는 시기로 이미 진입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지난 대선 같은 경우에 이미 그런 조짐이 나타났는데 네. 2017년 대선 결과를 보게 되면 그때 출구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연령대별 후보별 득표를 살펴봤을 때요. 네. 20대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 하면 당시에 당선된 문재인 후보가 네. 20대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보이긴 했습니다마는 함께 후보로 나왔던 인물들 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유승민 후보, 심상정 후보 모두 20대에서 10% 이상의 득표를 했습니다. 네. 홍준표 후보도 10%에 가까운 8점 몇 %의 득표율을 보였었거든요. 네. 이것은 10% 이상의 10%를 넘는 득표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20대에서는 이미 어떤 진보 성향이다 또는 뭐 보수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미 20대는 다양성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사실은 이제 앞으로의 20대들 좀 젊은 층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MZ세대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예.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제 이번 대선에서도 많이 주목받았던 것은 과거처럼 고정적이지 않고 이러한 다양성이 나타나 있었기 때문에 네. 20대들을 이제 이렇게 주목될 수밖에 없는 현상이었다고 할 수 있겠고 그런 면에서 이제 상당히 어디에 이제 후보에게 고정적이지 않고 어떤 왔다 갔다 하는 모습도 이제 보여진 측면이 있는 것인데요. 이것이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뭐 기성세대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부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유동성을 갖는 것은 유권자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유동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번 정치 선거에서 대선에서 20대 젊은층을 향한 어떤 정책이라든가 공약들 논란 준비되고 발표하는 것들이 이제 많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정되면 사실 가치가 떨어지는 것인데 유동성이 커지게 되면 네.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런 성향이 나타나고 다만 각 진영의 후보 캠페인, 선거 캠페인이 이것이 단순히 20대를 20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20대의 남자, 20대의 여성,
그 갈라치기를 한다든가 또 어느 쪽이 우리 지지표고 저쪽은 또 다른 지지표고 이런데 세대를 구분하는 것을 오히려 정치권이 좀 조장한 측면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사실은 아쉬운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고 네. 이런 부분들은 사회적으로 빨리 이제 좀 통합되는 방향으로 흐름들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그 젊은 그 표심이 좀 더 유연하고 전략적인 이제 투표를 하는 그런 경향성을 보인다. 자, 이거는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 이제 우리 정치의 어떤 그 선진화를 위해서도 상당히 좀 바람직한 그런 방향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불확실성은 좀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선거 때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 계속 유동하는 그런 표심들, 이른바 부동층, 부동층이라는 그런 그 개념이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이제 여론조사 과정에서 잘 잡히지 않는 그런 표들이 있죠. 이른바 이제 샤이라는 그 표현을 쓰는 그런 표심들이 있는데, 자, 이것과 부동층과는 좀 다른 개념인가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이러면 샤이 땡땡 이런 것은 분명한 자기 정치적 정향성과 태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밝히기를 꺼려 한다는 예. 거죠. 이제 외국의 사례를 따지자면 브렉시트 조사라든지 이제 샤이 트럼프처럼 이를테면 그것이 이제 주류적 통념과 같이 이제 예. 여러 서의 생각과 좀 뭐 비껴 서 있을 때는 숨긴다는 거죠.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네. 근데 부동층, 플로트라는 것은 떠다닌다는 것이거든요. 개념적으로 따지자면 태도를 은폐하는 층, 그리고 있음에도 이제 밝히지 않으려고 하는 층, 그리고 바꾸려고 하는 층, 이 층은 이제 부동층인데 전혀 다른 개념인데, 이제 이게 왜 자꾸 이제 문제가 되냐면은 지난 4.7 때도 그렇지만은 좀 여론조사에서 열세에 있는 진영이, 네. 열세에 있는 진영이 사실은 우리 더 있다. 더 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선뜻 응답을 안 할 뿐이다. 그래서 샤이 땡땡 샤이 땡땡을 붙이는데 실제로 샤이가 있는 경우도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황 따라 다를 문제지 그것이 어떠한 패턴이다 어떠하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이제 특징은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좀 열세에 있는 후보 진영이 자기 지지층들 무마용으로 이제 만드는 던지는 이야기인데, 이번 선거에서 보자면 저는 샤이 허경영은 있을 수 있어도 샤이 이재명, 샤이 윤석열은 없다. 예. 이미 그 가파른 양진영에서 서로가 총 직결할 마당에 우리가 있는데 꺼려서 약해. 예. 이런 것은 좀 저도 선뜻 동의하기는 좀 힘들 것 특히 같습니다. 막바지로 가면서 나타난 그 여론조사 결과에는 샤이 표심은 거의 없을 것이다. 없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보시는 거군요. 네. 이게 이제 샤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만약에 샤이 현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의 결과로서 나타난 것이거든요. 네. 그럼 사실은 그것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지금 한국 정치 언젠가부터 뭐 샤이 진보 또는 샤이 보수 이 얘기를 이제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네. 선거가 아닐 때도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과도하게 사용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요. 만약에 선거가 끝난 다음에 어떤 결과가 예상한 것과 달랐을 때 어떤 이런 사회적 특징이 있지 않았냐라고 뭐 분석하는 차원에서 얘기할 수는 있는데, 상시적으로 이 샤이를 얘기하면 정치의 메커니즘 자체가 깨져버리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권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상당히 지지가 이제 낮게 나왔어요. 또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또 뭐 이제 찬성이 상당히 낮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이것은 우리 샤이 지지층들이 응답을 제대로 안 해서 낮게 나온 거고 잘못된 거고 사실은 현실을 그렇지 자꾸 부정하게 않습니다. 되는 결과가 라고 하게 네. 되면 이것이 이제 자극을 받거나 네. 아니면 경각심을 갖는데 사용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 정치라고 하는 것이 변화가 없는 상황이고, 이것은 이제 애초에 모든 사람들의 성향이 또는 네. 드러나는 뭐 목소리가 고정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사람들은 어떤 정치 집단에 대해서, 정치인에 대해서 의견들이 항상 변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런 사회 현상이 저는 이제 부정하는 편인데 네. 설사 나타난다 하더라도 결과로서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지를 얘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이제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예. 샤이 표심은 결과론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 전문 연구위원 그리고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센터장과 함께 이번 대선 전국 전망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